기압 하면은 여기 보면 고기압, 그 다음 저기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기압하고 저기압하고는 주변보다 기압이 높으면 고기압, 주변보다 기압이 낮으면 저기압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대적으로 지표면의 기압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기압, 그걸 일기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014헥토파스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기압, 저기압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만 하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온대저기압과 열대저기압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일반적으로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걸 고기압, 주변보다 기압이 낮으면 저기압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연 상태에 있는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공기 덩어리도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기 덩어리 이동 방향을 봤더니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가고, 고기압에서 여기가 주변보다 높으니까 동일 고도에서의 이야기예요. 동일 고도에서 여기 곳이 여기보다 기압이 높고 이곳이 여기보다 기압이 높으니까 공기 덩어리 이동은 이렇게. 주변보다 기압이 가장 낮은 곳이니까 이쪽이 여기보다 기압이 높아서 높은 쪽이 낮은 쪽으로 공기 덩어리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압은 일반적으로 공기 덩어리들이 모이는 곳, 그래서 수렴하는 곳, 지겹지? 수렴이라는 단어. 수렴하는 곳이에요. 자, 고기압은 공기 덩어리가 퍼져나가니까 발산하는 곳, 지겹지? 여기는 발산하는 곳, 여기는 수렴되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저기압으로 공기 덩어리가 모였는데 공기들이 갈 데가 어디밖에 없어. 그렇지. 그래서 저기압 중심에서는 상승기류가 형성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승기류가 형성이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기온이 하강하게 돼요. 왜 기온이 하강하게 되느냐? 위로 올라갈수록 압력이 감소해요. 그건 아시죠? 공기 압력이 감소하니까 공기가 이렇게 팽창을 해요. 그러면 이 에너지는 일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부피가 팽창하니까 단위 부피당 받는 에너지 값이 어떻게 될까? 감소하겠지. 에너지를 공급받진 않았단 말이야. 얘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압력이 감소해서 뭔가 부피가 커져. 부피 팽창이 일어나. 부피 팽창이 일어나서 기온이 하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상승 기류가 일어나면 압력이 감소하게 되고, 압력이 감소하게 되면 부피가 팽창하게 되고, 부피가 팽창하니까 기온이 하강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공기덩어리 상승으로 인해서 압력 감소, 부피 팽창, 기온 하강이 일어나는 현상을 단열 팽창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단열, 그러니까 열이 차단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모인 공기덩어리가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승만 한 거야. 상승하게 되면 압력이 감소하고 부피가 팽창하니까 열을 공급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공기덩어리들이 기온 변화가 생긴대요. 그래서 부피가 팽창해서 단위 부피당 받는 에너지가 감소하니까 기온이 하강하게 되고, 기온이 하강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슬점에 도달해요. 이슬점 배웠지? 기억나세요? 네. 이슬점이 뭐예요? 그 이슬이 맺힌다라고 하는 그 이슬이 그리고 참이슬 벌써 먹었어? 나중에 드세요.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오세요. 저는 선생님이 참이슬에 소주 참이슬에 소주를 사죠. 참이슬에 삼겹살 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20년 전부터 말하고 있다. 그때는 없구나. 선생님 첫째자가 41살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설에도 선생님 생일 때도 연락 와가지고 이제 술 한잔 하시죠 맨날 그러거든요. 첫째자라서 그것들은 지금까지 꾸준하게 연락을 해요. 선생님 대학에 계속 있다가 대학에 온 지 이제 한 7년 됐나요? 6년 됐나요? 이랬는데 온대놓고 안 온 아이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던져요. 막 던져도 전교생한테 던져도 한두 명 오나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오자.
자, 다시 어디까지 했지? 포화. 여기가 기온이고 여기가 중학교 때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했어. 기억나세요? 너무 옛날 이야기지? 그래서 이게 현재 수증기량이고 이 온도에서 내가 채울 수 있는 건 이만큼인데 현재 이만큼 들어있어. 불포화 상태다. 기억나지? 이쪽은 과포화 상태다. 여기 선에 도달했을 때가 포화 상태다. 그러면서 상대 습도 측정은 현재 온도에서 채울 수 있는 최대 포화 수증기량분의 현재 수증기량 곱하기 100 이러면 상대 습도였어. 기억나지? 자, 그런데 얘가 수증기량의 공급이 없는데 기온이 낮아져. 그럼 포화점에 도달하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때의 온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슬점 온도라고 불러요. 온도가 낮아져서 포화점에, 그러니까 수증기 공급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온이 낮으면 채울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포화점에 도달하게 되면 포화가 돼요. 이슬이 맺혀. 이 포화가 된다라는 말은 이 포화 곡선인데 포화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응결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응결은 자 공기덩어리가 상승하지, 그치? 공기란 말이야. 공기는 액체야, 기체야? 자, 그럼 질문. 수증기의 화학식이 어떻게 돼요? 분자식이 H2O? 아닐 것 같아. H2O? G. G. 물은? 똑똑해. 자, 수증기는 기체지, 물은 액체지. 질문. 구름은 액체예요, 기체예요? 액체. 자, 웃기는 거 성공. 자, 구름은 액체예요. 구름방울이 100개에서 200개 모이면 빗방울 하나 돼요. 그러니까 정말 작은 물입자예요. 자, 그러니까 구름이 생겼다는 이야기는 하늘에 있던 기체가 뭐가 된 거야? 액체가 된 거예요. 그게 응결이에요. 그러니까 수증기가 포화점에 도달하면 응결이 시작돼. 물방울이 생기는 거지. 그렇게 되면 구름을 생성하는 거예요. 그 구름이 많아지면 색깔이 회색으로 보여. 먹구름, 비 내려요. 그러니까 비 내리는 구름이 먹구름인 이유는 그 안에 물방울이 엄청나게 많이 차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유리 투명하지? 투명한 유리를 겹쳐놓으면 무슨 색으로 보여? 회색으로 보여. 유리 겹쳐놓으면 실제로 투명한 걸 야가장 겹쳐놓으면 실제로 회색으로 보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물도 그래요. 그래서 이슬점에 도달하기 시작하면 응결이 시작되고, 응결이 시작됐다는 이야기는 구름을 형성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구름구름 하고 비가 내려. 그러니까 저기압 중심에서는 흐리거나 비가 내리거나. 오케이?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고 저기압 중심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공기덩어리 상승해서 압력이 감소하고 압력이 감소하면 부피가 팽창하고 비가 생기면 기온이 하강하는데, 기온이 하강하면 이슬점에 도달해서 응결이 시작되고, 응결이 시작됐다는 이야기는 구름이 형성됐으니까 구름이 형성돼서 비가 내릴 수도 있고 구름이 형성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요 과정을 우리는 단열 팽창이다라는 단어를 쓰는 책도 있어요. 아니, 단열 팽창하는 조건이 상승기류예요. 압력이 감소해서 기온이 하강하는 이런 형태가 단열 팽창의 현상이고요. 이 단열 팽창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상승기류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구름이 생성되는 조건 4가지 배웠지. 저기압 중심, 높은 산을 타고 넘는 높새바람. 기억나지? 높새바람. 그 다음에 국지적 가열. 그치. 또 하나는 전선 형성될 때, 천공이랑 따뜻한 공기 만날 때, 그치. 이게 4가지 조건이 뭐냐면 공기덩어리가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공기덩어리 상승하니까 구름 생성된 거야. 구름 생성된 조건이 단열 팽창이에요. 라고 배웠어. 여기까지는 그래도 할만하잖아, 그치? G2는 선택하지 마. 이걸 계산해야 돼.
은결 고도를 몇 미터에서 은결이 시작되는지 계산해야 돼. 자, 지구과학 2는요, 물리학, 화학, 생물 2, 생물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요. 그러니까 이게 대기 역학이거든. 이건 현상만 배우잖아요. 1에서는 현상만 배워. 2에서는 대기 역학을 배워요. 구름이 이렇게 생성될 때 구름의 이동 속도를 보자네. 그러니까 지구과학이 응용과학이라서 물리화학 생물을 지구에다 적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원은 그렇게 어렵게 낼 수 없으니까 현상학이랑 이렇게 오면 선생님 스토리텔링처럼 계속 이렇게 이야기해주는데 2에서는 이거 계산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단열 팽창할 때 공기덩어리가 단열 상승한 100m당 1도씩 감소를 해요. 근데 이슬점 온도는 0.2도씩 감소를 해. 그럼 둘이가 응결해서 응결이 일어나는 높이를 계산할 수가 있어. 그런 게 있대요. 저희 학교에서 G2 몇 명 들어요? 지금 14명도 듣고 있어. 15명인가? 한 반씩은 꽉 나와. 지난번에 한 번은 12명 들어가지고. 화투 생투가 제일 많고요. 물리랑 지구과학은 거의 1개 반 정도 나와요. 근데 숫자가 적어도 웬만하면 해주려고 해요. 왜냐면 우리 학교가 과학 같은 경우, G2 같은 경우도 우주, 기상, 지진, 지구가 지질, 바다 이렇게 그쪽과 관련된 대기역학이나 천체, 천문 이렇게 우주과학, 우주공학 할 친구들 이런 친구들 G2 듣고 싶어 해서 하긴 하거든요. 그러면 수시 때 아무래도 학생 수가 적어도 그 과목을 관심 과목으로 듣고 왔느냐 안 듣고 왔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픈은 해줘요. 물론 선택을 해도 상관은 없어. 어차피 수업을 거의 안 해. 수능은 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수능 볼 과목은 아니야. 선생님 때는 학력고사 때는 툴을 2개를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물투 지투를 했거든. 화투 지투 어떻게 해 사람이? 물투 지투 훨씬 쉽지. 자, 근데 이렇게 올라간 공기덩어리가 이 공기덩어리가 움직이는 건 어디에서만? 대륙권에서만. 성층권까지 먹고 성층권 들어봤지? 그러니까 대륙권에서만 돈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륙권에서 올라가면 밑에서 계속 밀어 올리니까 옆으로 퍼져. 그래서 어딘가에서 옆으로 민 녀석이 모여서 내려와서 봤더니 밑에 모기압이 있네. 모기압에서는 하강기류가 형성이 돼. 하강기류가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는 압력이 어떻게 될까? 증가하겠지. 증가하게 되면 공간이 수축이 일어나겠지. 좁아지면 누군가 여러분을 꾹 누르면 더 추워. 더 기온이 상승해. 기온이 상승하면 다시 불포화 상태로 돌아가겠지. 그래서 하강기류가 형성이 되면 기온이 상승하게 되고 기온이 상승하기 때문에 날씨가 맑은 날씨를 유지할 수 있어. 그래서 고기압 중심에서는 날씨가 맑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온이 상승하는 과정이 저기랑 똑같아요. 압력이 증가해서 부피가 수축이 일어나니까 이걸 단열압축, 단열수축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 과정. 압력이 증가해서 부피가 수축하고 기온이 하강하는 이걸 단열압축, 단열수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어 모르셔도 돼요. 단열팽창과 단열수축. 기말에는 안 낼 거예요. 내가 이 말 그렇게 많이 한다면서 시험 안 된다고. 자, 단열팽창과 단열수축은 안 낼 건데 요 공기덩어리 상승하면 기온이 하강해서 구름이 형성된다 정도는 기억을 하시고요. 공기덩어리가 하강하게 되면 기온이 상승해서 날씨가 구름이 소멸된다 정도는 기억을 하세요. 알겠죠? 요렇게 일어나.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래서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현상을 대류라고 해요. 저기압 중심에서는 상승기류, 고기압 중심에서는 하강기류. 그래서 이 고기압일 때 날씨가 맑아. 저기압일 때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와. 자, 그럼 고기압이 시험에 잘 나올까? 저기압이 시험에 잘 나올까? 왜? 고기압은 낼 게 없어. 맑어. 그걸로 끝이야. 저기압은 흐리기만 할 수도 있고 비가 올 수도 있고 비가 쏟아기가 내릴 수도 있고 이슬비가 내릴 수도 있고 오다 말다 할 수도 있고 막 난리 나지. 낼 게 많아. 얘는 그냥 막내 끝나.
알겠지? 자, 그런데 자, 여기서 하나 더. 우리 이제 뒤에 등압 그 기압 배치표를 보고 설명을 해야 될 게 생겨서 하나 더 합니다. 자, 이건 옆에서 본 거고 위에서 본 건 좀 달라요. 자, 위에서 봐. 위에서 볼 때 이렇게 가지 않아. 자, 시험범위 적다 그랬지? 우리 아직 한 페이지도 못 나갔다. 맞네. 자, 이것도 현상. 왜 그렇게 되는지는 물티에서 배우는 거고 지금 현상 기억만 하면 돼. 어떻게 휘는지. 자,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이렇게 가는데 직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돌면서 가. 그러니까 왜 돌까? 그치, 지구가 도니까. 자, 지구가 도니까 공기도 돌아. 같이 돌면 돌 줄 몰라. 그치? 그래서 그 대학 갈 때 같이 가자. 그래, 어려운지 모른다. 왜? 자, 도는데 지극히 통계학적 이야기예요. 통계학적 이야기. 북반구 기준으로 이야기를 할 거야. 선생님이. 이유는 내가 북반구에 살아. 내 기준이야. 알겠지? 자, 전 세계 인구의 70%가 북반구에 삽니다. 북반구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전 세계 인구의 70% 정도가 오른손잡이입니다. 오른손에 기준을 잡고. 미안해, 왼손잡이 무시하는 게 아니라 통계학이라고 했어. 자, 고기압, 저기압이 나와 있으면, 자, 지구는 한쪽 방향으로 돌지. 얘랑 휘는 방향이 같을까 다를까? 같겠지. 그래서 오른쪽에 웃는 눈을 그려 이렇게. 자, 오른쪽에 웃는 눈이야. 북반구 기준, 오른손잡이 기준. 북반구는 오른쪽에다 웃는 눈을 그려. 휘는 방향이 똑같아. 왜? 지구가 한 방향으로 도니까. 그래서 똑같이 그려 계속. 똑같아. 오른쪽에 웃는 눈을 그리고 똑같은 그림 모양으로 그리면 돼요. 자, 그리고 고기압은 나와. 저기압은 들어가. 자, 그래서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불면서 바람이 나와.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서 들어가.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하면 헷갈리니까 고기압, 저기압 써놓고 오른쪽에 웃는 눈 그리는 거 화살표 방향 그리면 돼요. 이 시계 방향.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거야. 위에서 보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위에서 보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옆에서 보면 이렇게 가든 이거든 똑같지. 옆에서 보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위에서 보면 이렇게 돌면서 가는 거예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동력이 이동을 할 때, 고기압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오고 저기압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게 얼마나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었냐면, 잘 봐라. 오른손 기준이야. 저기압 상승기류지. 자, 요렇게 불어 들어가야지. 이렇게. 그치? 이렇게. 선생님 손 봐. 이렇게 들어가고 있지. 이렇게 들어가지. 이렇게 돌리지. 그치? 자, 우리가 헤어릿바람 할 때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지. 이렇게. 평소에 맨날 써먹어서 저기 하면 무기 떠오르면 이렇게 가잖아. 오른손으로. 남방구는 어떻게 할까? 왼손으로 하시면 돼. 남방구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기압, 고기압이 있을 때 남방구는 왼쪽에 웃는 눈. 그래서 똑같이 그려. 저기압은 들어가, 고기압은 나와. 그러니까 고기압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가고, 불어 나오고, 저기압으로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는데, 봐라, 얘, 요거다, 요거, 그치? 이거잖아. 남방구는 혈입바람이 왼손으로 슝 불어 올라가고, 북방구는 슝 가거든. 이렇게 하잖아. 하시면 똑같다. 적도를 보고 마주 보니까 같은 방향 돌잖아. 실제로는. 그치? 그때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누군가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세요. 자, 그래서 고기압에서 위에서 볼 때랑 이렇고, 옆에서 볼 때는 이렇고,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제 고기압 봅시다.
여기 보면은 이동성 고기압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으니까 고기압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 시간이 얼마 안 나오니까 저기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퀴 즐겁죠? 쌤도 지금 즐거워요. 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고기압과 저기압이 있겠지. 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고기압은 크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고기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체성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 그리고 이동성 고기압이 나와 있어요. 정체성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저기압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꼭 배울 거예요. 밑에 나와 있는 온대 저기압과 열대 저기압. 우리나라가 무슨 지방이라고 그랬지? 온대 지방인데 왜 갑자기 열대 저기압이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든 열대 저기압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열대 저기압 중에 태풍이라고 불리는 것.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열대 저기압 중에 중심 풍속이 17m/s 이상의 나이가 북상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런 애가 우리나라의 열대 태풍이라고 이름을 불러요. 걔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고기압은 정체성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정체성 고기압이 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한랭 고기압이 있고요. 하나는 온난 고기압이 있어요. 한랭 고기압은 우리나라에 언제 영향을 미칠까요? 겨울. 이 고기압 이름이 시베리아 고기압이에요. 온난 고기압은 우리나라 언제? 여름. 대표적인 고기압이 북태평양 고기압이에요. 물론 양쯔강 쪽에서 발달한 고기압도 있긴 한데, 자, 북태평양 고기압, 시베리아 고기압. 자, 그러면 겨울에 맑은 날이 많아요, 흐린 날이 많아요? 자, 시베리아 고기압이 와서 정체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맑은 날이 많고 추워요. 차가운 고기압이야. 자, 고기압은 기온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상관없어요. 기온과 상관이 없이 아까 고기압은 날씨가 어쩐다? 맑다. 겨울에 춥지만 맑을 때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고기압 저기압은 온도하고 상관이 없어. 맑으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여름엔 맑은 날이 많아요, 흐린 날이 많아요? 맑은 날이 많아요. 저기 써놨잖아. 북태평양 고기압. 그래서 여름에 맑은 날이 훨씬 많아요. 흐린 날이 많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어제도 비가 오고 오늘도 비가 오면 어제 미안데 오늘 비가 또 오네라는 말은 하지만 어제도 맑았고 오늘도 맑았는데 아이 오늘 또 맑네 이런 소리는 안 하지. 여름에 맑은 날이 훨씬 많기 때문에 비 오는 날만 새지 맑은 날은 안 새요. 근데 여름에 맑은 날이 훨씬 많은데 비가 올 때 좀 심하게 와.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장마철에 농사를 잘 안 들고 다니지. 장마철인데도 밖에서 비 안 오네 그냥 나오죠. 대단해요. 자, 그래서 여름철이 정체성 고기압이라고 하는 건 얘는 오면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한두 달씩. 그래서 여름철에 그 근데 이게 북태평양 바다에서 발생한 고기압이라 좀 습해요. 좀 습한 고기압이긴 한데 어쨌든 얘네가 영향을 미칠 때 날씨가 밝아요. 근데 이제 이동성 고기압은 우리나라 봄철과 가을철에 주로 발달하는 고기압이에요. 이거는 양쯔강기단의 발원지에서 양쯔강기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기덩어리가 우리나라가 온대지방은 우리나라 지방에서 부는 그 대기 대신한 바람이 뭐가 있어요? 편서풍이라고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 녀석이랑 이동 방향이 같아서 실제로 이동성 고기압이 종종 발달합니다. 이동성 고기압이 발달하면 자 봐라 고기압이 지나면 그 다음 뭐가 올라? 저기야. 근데 이게 이동성이야. 머물러 있지 않아. 그러니까 봄철과 가을철에는 한 3, 4일 날씨 맑으면 그 다음 2, 3일 비가 와요. 고기압 갔으니까 저기 와야 되고 그것도 다시 날씨 맑아요. 지난 주말에 비 왔지? 이번 주말에도 비 온대.
주말에 비오는 거야? 이동성 기압 영향을 받아서 이 주기가 잘못 만나면 그렇게 돼요. 3, 4일, 4, 5일 정도가 맑고 3, 4일, 4, 5일 정도가 흐리고 막 그러거든요. 이게 타이밍이 잘 맞으면 주말에 날씨 맑고 학교 올 때 비 오고 주말에 날씨 맑고 이럴 수 있는데 잘못 맞으면 네, 주말에 비 오고 학교 올 때 날씨 맑고 이게 더 낫지 않아요? 둘 다 맑았으면 좋겠어. 안 돼요. 그럼 우리 죽어요. 가물어서. 그치? 아무튼 고기압은 이렇게 있다 정도 기억하시고 요게 나중에 이제 일기도 할 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일기도 할 때 이제 온대저기압부터 들어가겠습니다.